모스크바의 해가 높이 떠오른 한낮, 유리탑처럼 하늘을 찌를 듯 빛나는 다이아몬드 빌딩 안 고요한 긴장감이 흘렀다. 회의실 안에는 중동의 백만장자 셰이크가 아랍어로만 말하고 있었고 그 말의 진의를 이해한 사람은 단 한 명, 청소부였다. 회의실 바깥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소희는 청소 도구가 가득 실린 카트를 가슴에 끌어안은 채 서 있었다. 푸른색 유니폼과 화학약품에 붉게 물든 손은 그녀의 삶이 얼마나 멀리 돌아왔는지를 말해주고 있었다. 28살. 그녀는 자신이 아랍어를 전공하고도 금융지구의 고층 빌딩에서 화장실을 청소하게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하균은 책상 서랍 속 먼지와 함께 잠들어 있었고 일상은 반복되는 청소와 쓰레기 수거로 채워졌다. 42층. 그녀는 무심히 버튼을 누르며 속삭였다. 오늘도 평범한 하루가 되겠지. 그렇게 믿고 싶었다. 엘리베이터가 20층에 멈추고 3명의 매니저가 타들어왔다. 그들의 빠르고 시끄러운 대화 속에서 소희는 유니폼 속에서 더욱더 투명해지는 자신을 느꼈다. 마치 존재조차 없는 듯 그들은 그녀를 전혀 인식하지 않았다. 15분 뒤에 알파르시 회장과의 회의가 시작됩니다. 한 남자가 넥타이를 만지며 말했다. 설득은 불가능하대. 다른 이가 응수했다. 그래서 통역사를 데려오는 거지. 물론 영어로 말해줬으면 좋겠지만 말이야. 소희는 입술을 꼭 다물었다. 아랍어는 그녀의 열정이었다. 문화와 시, 역사에 대한 사랑에서 시작된 언어. 대학교 시절 밤을 새워 고전 아랍시를 번역하던 소녀는 지금 호텔에서 관광객들의 질문에 답하거나 쓰레기통을 비우는 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42층에서 열리자 매니저들은 아무 말 없이 나갔고 소희는 대리석 복도를 따라 조용히 청소구역으로 향했다. 회의가 진행 중인 이 시간대는 누구에게도 방해되지 않는 청소 시간이었다. 조용히 화장실을 비우고 쓰레기를 치우는 그 틈에 열린 문틈으로 들려오는 고성이 그녀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살짝 열린 문 너머로 소희는 검은 정장을 입은 남성들이 손짓하며 격렬히 말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 중심에는 완벽한 흰색의 칸두라와 정갈한 구트라를 쓴 중동 남성이 서 있었고 그 옆에 선 통역사는 얼굴에 땀을 줄줄 흘리고 있었다. 알파르시 회장님, 협의를 계속하시죠. 백발의 디렉터가 말했지만 통역은 어딘가 어색하고 문법적인 실수까지 겹쳐 소희는 몸을 움찔했다. 그 순간 셰이크는 담담하고 단호한 어조로 말했지만 통역사는 엉뚱하게 회장님께서는 제안을 검토 중이며 보장만 있다면 고려하겠다고 하십니다라고 왜곡하여 전달했다. 소희는 속으로 외쳤다. 그게 아니다. 그가 말한 건 이 제안은 모욕적이며 당신들은 내 회사의 가치를 깎아내리고 있다. 이 회의는 더 이상 의미 없다라는 말이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문가로 다가섰고 그 순간 셰이크와 눈이 마주쳤다. 짧지만 깊은 교차. 당황한 소희는 몸을 뒤로 뺐다. 청소. 누군가 안에서 외쳤다. 들켰다. 지금은 회의 중입니다. 나중에 오세요. 디렉터가 말했지만 셰이크는 무언가를 아랍어로 말하며 그녀를 가리켰다. 통역사는 망설이다가 번역했다. 알파르시 회장님께서 저 청소부를 들어오게 해도 되냐고 묻습니다. 회의실 안은 조용해졌고 디렉터는 당황한 듯 말했다. 들어오세요. 빨리 끝내도록 하세요. 소희는 고개를 숙인 채 카트를 밀고 들어갔다. 그 순간에도 셰이크의 시선이 자신을 따라오고 있음을 느꼈다. 구석의 쓰레기통을 정리하던 그녀의 귀에 셰이크의 또렷하고 느린 아랍어가 들렸다. 몇 개 언어를 할 줄 아는가? 그 질문에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입을 열었다.
몇 개나 아시나요? 아랍어를 듣고 러시아어로 답한 순간 방 안은 정적에 휩싸였다. 모두가 그녀를 쳐다보았다. 지금 뭐라고 했죠? 디렉터가 물었고 소희는 눈을 내리깔며 답했다. 죄송합니다. 들은 대로 반응했습니다. 셰이크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차갑던 얼굴이 순간 따스해졌다. 다시 아랍어로 물었다. 어디서 이렇게 유창하게 내 언어를 배웠는가? 소희는 회사 규정이 얼마나 엄격한지 알고 있었다. 말하지 말 것, 개입하지 말 것. 하지만 디렉터는 뜻밖에도 말했다. 알파르시 회장님께 대답하세요. 대학교에서 아랍어를 전공했습니다. 그녀는 러시아어로 말했다가 다시 정확한 아랍어로 덧붙였다. 폐를 끼쳐 죄송합니다. 그럴 의도는 없었습니다. 셰이크는 미묘하게 놀란 표정을 지으며 통역색에 말했다. 이 사람의 아랍어가 너보다 훨씬 나아. 무능한 자를 데려왔군. 그리고 소희에게 질문을 던졌다. 내가 여기 왜 온 건지 아는가? 그녀는 망설였지만 그의 진지한 시선이 용기를 주었다. 러시아 기업들이 당신의 반도체 기술 회사를 사려 하지만 그 가치를 과소평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통역사는 이제 거의 창백해져 있었다. 대화의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었다. 뭐라고요? 디렉터가 물었다. 셰이크는 이번에는 완벽한 영어로 말했다. 이 청소부가 단 2분 만에 내 말을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당신들이 데려온 통역사보다 더 나은 통역자입니다. 디렉터는 눈을 깜박이며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그녀는 청소부잖아요. 그래서 뭐요? 셰이크는 담담히 말했다. 이 방에서 내 말을 제대로 이해한 유일한 사람이 바로 그녀입니다. 소희는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다. 이 상황이 현실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소희, 디렉터가 그녀의 명찰을 확인하며 말했다. 로마노바 씨. 네, 그녀는 자세를 고쳐 앉았다. 우리 회의를 도와주시겠습니까? 정식 통역사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드리겠습니다. 소희는 침묵했고 디렉터는 그 침묵을 협상의 일환이라 생각한 듯 덧붙였다. 오늘 하루만입니다. 셰이크는 여전히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해와 신뢰가 섞인 시선. 좋아요. 마침내 그녀는 조용히 대답했다. 그날 오후 회의실로 다시 돌아온 소희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어깨가 약간 큰 검정색 정장은 대충 맞춘 옷이었지만 이전의 유니폼과는 비교도 되지 않았다. 머리는 단정히 올려 묶었고 손에서 남아있던 세제의 흔적도 깨끗이 씻겨 나갔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방 안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다. 경계와 의아함이 섞인 눈빛 속에서 오직 셰이크 알파르시는 변함없는 차분한 시선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한때 회의의 중심이었던 통역사는 조용히 구석에 밀려나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깊은 굴욕감이 서려 있었다. 좋습니다. 다시 시작하죠. 디렉터가 말했다. 그는 소희에게 셰이크 옆자리를 가리켰다. 로마노바 씨, 우리가 하는 말을 정확히 통역해 주세요. 셰이크님의 말도 정확히요. 소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다. 셰이크에게서 나는 은은한 샌다루드 향과 향신료의 향기가 그녀의 감각을 자극했다. 그것은 익숙한 청소용 약품 냄새와는 전혀 다른 강렬하고 남성적인 향기였다. 디렉터는 회의를 재개하며 말했다. 알파르시 회장님, 현재 시장 상황을 감안할 때 우리는 귀사의 반도체 회사에 대해 매우 관대한 제안을 드린 것입니다. 소희는 그 말에 어조까지 담아 정확히 아랍어로 옮겼다. 가벼운 거만함이 배어있는 디렉터의 말투까지 놓치지 않았다.
셰이크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고 이어진 대답도 오직 소희만을 향해 말했다. 당신들의 제안은 내 회사의 실제 가치의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소희는 침착하게 번역했다. 내가 가진 아시아 제조사들과의 계약만 해도 당신들 제안의 가치 이상입니다. 이 회의가 내 자산을 과소평가하는 자리라면 지금 당장 떠나는 것이 낫겠습니다. 디렉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그는 통역사를 향해 날카로운 눈빛을 보냈다. 통역사는 더 깊이 의자에 파묻혔다. 이전의 통역이 얼마나 내용을 왜곡하고 완화시켰는지가 그제야 모두에게 분명해졌다. 이전 통역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디렉터는 진정하려 애쓰며 말했다. 물론 우리는 귀사의 가치를 인정합니다. 알파르시 회장님, 조건을 재검토할 의향이 있습니다. 그 뒤로 이어진 2시간 동안 소희는 한마디도 빠뜨리지 않고 모든 언급과 뉘앙스를 정확히 번역했다. 단순한 단어의 전달이 아니라 말하는 이의 의도와 감정을 담아내는 정교한 통역이었다. 회의 도중 셰이크는 몇 차례 직접 그녀에게 질문을 던졌다. 그들이 지금 진심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런 질문에 소희는 잠시 고민한 뒤 대답을 돌려 표현했다. 알파르시 회장님께서는 지금의 제안이 진정한 의지를 반영한 것인지 묻고 계십니다. 그녀는 중립적인 어조로 전달했지만 셰이크는 그녀의 절제된 표현에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셰이크는 다른 이들의 반응보다 소희의 반응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듯했다. 어느 순간 문서에 집중하던 모두가 고개를 숙이고 있는 틈에 셰이크는 몸을 약간 기울이며 조용히 물었다. 어떻게 이렇게 정확한 아랍어를 구사하게 되었습니까? 대학교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녀는 같은 어조로 대답했다. 5년간 전공했고 카이로에서 한 학기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셰이크는 고개를 끄덕이며 깊은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말했다. 그런데 지금은 사무실을 청소하고 있군요. 그의 말에는 비웃음이 아닌 순수한 궁금증과 안타까움이 담겨 있었다. 소희는 침을 꿀꺽 삼켰다. 삶은 늘 우리가 예상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죠. 마크툽, 셰이크가 말했다. 운명이라는 뜻입니다. 협상이 막바지에 접어들 무렵 디렉터는 다음 날 다시 회의를 이어가자고 제안했다. 셰이크는 동의하면서 한 가지 조건을 덧붙였다. 내가 러시아에 머무는 동안 이 로마노바 양이 나의 공식 통역을 맡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디렉터는 당황한 눈빛으로 소희를 바라보았다. 셰이크가 그녀와 함께 있는 것을 더 편안하게 느끼는 것이 명백했다. 실무적 측면에서도 협상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물론입니다. 디렉터는 다소 껄끄러운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참석자들이 하나둘 떠나는 사이 소희는 여전히 자리에 남아 있었다. 한쪽 구석에는 여전히 그녀의 청소 카트가 남아 있었고 그것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얼마나 비현실적인지를 상기시키는 상징 같았다. 모두가 떠난 후 셰이크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당신 이름이 소희죠? 그는 아랍어로 조용히 물었다. 맞습니다. 알파르시 회장님. 카림이라고 부르세요. 그는 손을 내밀었다. 소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악수를 받아들였다. 그의 손은 놀랍도록 따뜻했고 권위자답지 않게 손바닥엔 굳은 살이 느껴졌다. 당신 같은 사람을 이 나라에서 만날 줄은 몰랐습니다. 그는 말했다. 어떤 사람을요? 내 언어를 고전 시인처럼 우아하게 말하는 사람. 소희는 그 말에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 자신에 대해 들려주세요. 그는 회의실 구석의 의자 2개를 가리키며 말했다.
형식적인 말 말고 진짜 이야기를요. 소희는 잠시 머뭇거렸다. 이 모든 상황이 여전히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저희 아버지는 역사학자셨어요. 그녀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고대 문화, 특히 아랍 문화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계셨어요. 어릴 적부터 천일야화를 읽어주시며 아랍어 단어를 하나씩 가르쳐 주셨어요. 자연스럽게 언어에 대한 사랑이 자랐고, 그래서 대학에서 아랍어를 전공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은? 소희는 깊게 숨을 쉬었다. 마지막 학년 때 아버지께서 암에 걸리셨어요. 실험적인 치료를 위해 모든 저축을 썼고 결국 돌아가셨죠. 졸업 후엔 학자금과 병원비로 진 빚을 갚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해야 했어요. 통역이나 강사 일자리를 수십 번 지원했지만 경력이 없다는 이유로 모두 떨어졌죠. 그녀는 말을 끝맺지 않았다. 말하지 않아도 그의 눈은 이미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다. 운명은 우리를 시험하며 더 큰 무언가에 대비시킵니다. 운명을 믿으세요? 소희는 그가 너무도 자연스럽게 마크투브를 말했던 것이 기억나 물었다. 믿어요. 어떤 만남은 우연이라기엔 너무 정교하게 짜여 있죠. 그는 그녀를 깊이 바라보며 말했다. 그 이를테면 모든 사람이 내 말을 오해하고 있는 회의실에서 내 언어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청소부를 만나는 것처럼. 그의 말에 소희는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전율을 느꼈다. 당신에게 제안이 있습니다. 카림은 조용히 말을 이었다. 회의 통역만 맡아달라는 게 아닙니다. 저는 러시아에서 더 큰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고 그 프로젝트를 이해하고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제 문화에 대한 이해가 깊고 무엇보다 믿을 수 있는 사람 말입니다. 소희는 숨이 멎을 듯한 느낌을 받았다. 모든 것이 너무 갑작스럽고도 압도적이었다. 저를 잘 모르시잖아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충분히 봤습니다. 카림은 단호한 어조로 답했다. 당신이 내 말이 얼마나 날카롭고 불편한 표현이었는지도 숨기지 않고 그대로 통역한 것을 봤어요. 그건 용기와 진실성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들의 시선에도 꿋꿋하게 자신의 자세를 지키는 것도 봤고요. 이건 어떤 이력서보다 많은 걸 말해줍니다. 소희는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모든 일이 너무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다. 당장 대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카림은 부드럽게 말하며 금빛 명함 하나를 주머니에서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내일 회의가 끝나면 다시 이야기합시다. 당신이 이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소희는 조심스럽게 명함을 받아들었다. 무게감 있는 재질의 명함에는 카림 알파르시라는 이름과 함께 단 하나의 번호만이 인쇄되어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왜 저입니까? 소희는 결국 물었다. 전문 통역사를 수없이 고용하실 수 있었을 텐데요. 카림은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들은 단어를 번역합니다. 당신은 의미를 이해하죠. 그가 떠난 후 소희는 회의실에 홀로 남겨졌다. 금빛 명함은 그녀의 손안에서 묘한 온기를 남기고 있었고, 한편 구석의 청소 카트는 여전히 그녀의 존재가 어디에 속해 있었는지를 상기시켰다. 그 명함과 청소 카트 사이에서 두 세계가 공존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녀는 그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상황에 놓여 있었다. 그녀의 작은 이즈마일로브 아파트는 익숙한 공간이었다. 오래되었지만 단정히 정리된 방 안에서 그녀는 침대 위에 앉아 명함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쉬었다. 모든 게 영화처럼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전화벨이 울렸다. 진짜야? 다시야. 청소부 동료였다.
인사도 없이 다짜고짜 물었다. 아랍 재벌 통역했단 거. 소희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비슷해. 다 말해봐. 잘생겼다며? 너랑 무슨 말 했는데? 그냥 내 일 했을 뿐이야, 다샤. 회의 통역했을 뿐이야. 그리고 내일은 다시 청소하러 갈 거야. 다샤의 말에 소희는 잠시 침묵했다. 모르겠어.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전화를 끊은 후 그녀는 침대 옆 서랍에서 다른 책 한 권을 꺼냈다. 고전 아랍시의 선집이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선물이었다. 책갈피가 꽂혀있는 페이지를 열고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다. 우리는 때때로 아주 멀리 여행해야 비로소 자신에게 운명 지어진 것을 찾는다. 오늘 밤 이 구절은 전과는 전혀 다르게 들렸다. 처음으로 그녀는 아랍어에 대한 자신의 애정이 과거의 후회나 실패의 흔적이 아닌 뭔가 더 큰 의미를 지닌다고 느꼈다. 다음 날 아침 소희는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일어났다. 특별한 날을 위해 오랫동안 보관해두었던 짙은 남색 드레스를 꺼내 입고 머리를 단정히 묶었다.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요동치고 있었지만 동시에 이상할 만큼 평온했다. 다이아몬드 빌딩에 도착하자 그녀는 익숙한 경비원에게 다가가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희 로마노바입니다. 오늘 42층 회의실에 저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경비원은 처음에는 놀란 표정이었지만 곧 명단을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맨쇼프 이사님이 직접 지시하셨습니다. 올라가세요. 소희는 매일같이 밀던 그 엘리베이터를 이번엔 다른 목적으로 탔다. 익숙한 문이 열리고 익숙한 층에 도착했지만 그녀의 세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회의실에는 이미 몇몇 관리자들이 도착해 있었다. 디렉터 맨쇼프는 그녀를 보며 억지 미소를 지었다. 로마노바 씨, 일찍 오셨군요. 알파르시 회장님께서 꼭 당신이 있어야 한다고 하시더군요. 좋은 아침입니다. 소희는 평정을 유지하며 말했다. 준비됐습니다. 회의가 시작되기 전 맨쇼프가 그녀 곁에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솔직히 말해서 당신의 능력엔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슬쩍 주변을 살피며 물었다. 왜 지금껏 아랍어 가능하다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아무도 묻지 않았으니까요. 소희는 담담히 대답했다. 맨쇼프는 말없이 입을 다물었고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카림 알파르시가 들어섰다. 그는 어제보다 한층 더 세련된 전통 의상을 입고 있었고 금빛 자수가 놓인 갈색 톤의 긴 옷자락이 품위와 권위를 더하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방 안을 가로지르다가 소희에게 멈췄다. 그리고 어제처럼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했다. 회의는 다시 시작되었다. 소희는 변함없이 정확하게 통역을 이어갔고 이번엔 어제와 달리 러시아 측 관리자들의 태도도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다. 그들은 신중했고 예전처럼 가볍게 말하지 않았다. 소희가 번역을 통해 셰이크의 지적 능력을 드러낸 덕분에 이제 누구도 그를 과소평가하지 않았다. 알파르시 회장님께 전해주세요. 저희가 제안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맨쇼프는 두꺼운 서류철을 내밀며 말했다. 이번 조건은 귀사의 실제 가치를 더 적절히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희는 정확히 전달했고 카림은 문서를 조용히 살펴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반응은 말보다 느린 눈빛과 손끝의 움직임으로 표현되었다. 새 제안은 훨씬 합리적입니다. 그는 말했다. 하지만 가격 외에도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기술 통합, 기존 인력 보호, 기존 계약의 유지 등. 그날 회의는 기술적이고 법적인 세부 사항에 집중하며 몇 시간이나 이어졌다. 쉬는 시간 동안
소희는 카림이 계속해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한 업무적 관심이 아니었다. 그리고 어느 틈에 그는 그녀에게 조용히 다가와 물었다. 어제 이야기한 제안 생각해 보셨나요? 소희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요. 어떤 프로젝트에 저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건가요? 카림은 미소 지었다. 모스크바에 아랍 문화센터를 설립하려 합니다. 두 문화를 잇는 다리, 언어 교육, 예술 전시, 강연, 교류의 공간이 될 거예요. 저는 양쪽 세계를 이해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번역가가 아니라 진정으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사람. 소희는 순간 숨이 막히는 듯한 벅찬 감정을 느꼈다. 바로 이것이 그녀가 대학교 시절 꿈꾸던 일, 잊힌 열정의 실현이었다. 왜 러시아인가요? 소희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녀는 여전히 이 모든 것이 너무도 놀라웠고 카림의 진심이 어디까지인지를 알고 싶었다. 그러자 카림의 표정이 순간 달라졌다. 더 부드럽고 더 깊은 감정을 담은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내 어머니가 러시아 분이셨습니다. 그 말은 그녀에게 예상치 못한 충격이었다. 아버지가 노보시비르스크에서 유학하던 시절 만났죠. 그녀는 내가 7살이 되기 전에 돌아가셨고 이후 우리는 아부다비로 돌아갔어요. 아버지는 엄격한 아랍 전통 속에서 나를 키우며 어머니의 흔적을 지우려 했어요. 하지만 나는 항상 내 안에 또 다른 반쪽을 잊지 못했죠. 어머니가 속했던 이 땅, 그녀의 언어, 그녀의 음악, 그녀가 나를 안고 불러주던 러시아 자장가. 나는 늘 그리워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억누를 수 없는 그리움이 담겨 있었다. 소희는 그의 고백에 마음이 흔들렸다. 그는 단순한 부호도 외국의 사업가도 아니었다. 그의 존재는 두 세계를 품고 갈라진 심장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복합적 정체성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다. 그 순간 카림은 그녀를 향해 진지하게 물었다. 오늘 저녁 함께 저녁 식사할 수 있을까요? 비즈니스가 아닌 그냥 소희와 카림으로. 소희가 대답하기도 전에 회의실 문이 다시 열리고 매니저들이 들어왔다. 순간의 사적인 분위기는 다시 회의의 긴장으로 되돌아갔다. 그날 오후까지 회의는 이어졌고 마침내 양측은 예비적 합의에 도달했다. 맨쇼프 디렉터는 만족한 듯 보였지만 그의 눈빛에서는 꽤 많은 것을 양보했다는 아쉬움이 엿보였다. 카림은 여전히 담담한 얼굴이었지만 소희는 이제 그의 눈빛 속에서 미묘한 성취감과 안도를 읽어낼 수 있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은 하나둘 자리를 떴다. 맨쇼프는 다가와 계산된 미소로 말했다. 로마노바 씨, 오늘 정말 훌륭하게 해내셨습니다. 우리 국제협력부에서 정식으로 일해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이런 재능을 청소 업무에만 쓰는 건 너무 아깝죠. 소희는 그를 담담하게 바라보았다. 겨우 하루 전까지만 해도 그녀의 존재조차 인식하지 않던 그가 이제는 그녀를 필요로 하고 있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녀는 공손하지만 거리를 두는 어조로 말했다. 그 순간 카림이 다가왔다. 이번엔 영어로 말했다. 일부러 맨쇼프가 알아듣게끔. 죄송합니다만 맨쇼프 이사님, 아쉽게도 제가 로마노바 씨에게 이미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분명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러시아 내 저의 문화 프로젝트에 함께해 주시기로 논의 중입니다. 맨쇼프는 당황한 듯 했지만 곧 평정을 되찾고 말했다. 알겠습니다. 물론 선택은 본인의 몫이죠. 저희 제안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모두가 떠난 뒤 카림은 다시 조용히 소희에게 다가와
아랍어로 말했다. 오늘 저녁 7시 임페라토르 호텔 레스토랑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그는 그녀에게 작은 검정 벨벳 상자를 건넸다. 뭘 입어야 할지 걱정하지 않도록 준비했습니다. 소희가 무언가 대꾸하려는 찰나 그는 가볍게 고개를 숙여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났다. 남겨진 소희는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청색 라피스 라줄리로 장식된 은빛 귀걸이가 들어있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우아하고 섬세한 디자인. 그 옆에는 송을씨로 쓰인 작은 쪽지가 있었다. 당신의 눈과 어울릴 거라 생각했어요. 가슴속에서 뭔가 뭉클한 감정이 올라왔다. 그녀는 서서히 미소를 지었다. 그 순간 이 제안은 단지 일이 아니라는 것을 그녀도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호기심 그 이상을 느끼고 있었다. 두근거림, 그리고 이상할 만큼의 평온함. 임페라토르. 호텔은 모스크바 아르바트 중심에 위치한 화려한 랜드마크였다. 그날 저녁 소희는 급히 구입한 검정 드레스를 입고 호텔 로비를 지나며 자신이 이 공간에 어울리는 사람인지 혼란스러웠다. 그녀의 귀에서는 카림이 준 귀걸이가 은은히 반짝이고 있었고 그것이 오늘의 자신을 완성해주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알파르시님, 예약석이요. 그녀는 당당한 목소리로 메트르에게 말했다. 그는 그녀를 위해서 아래로 훑어보며 처음엔 약간 의아해했지만 곧 예의 바른 미소로 자리로 안내했다. 레스토랑 구석, 유리로 된 작은 테라스 공간. 따뜻한 조명과 아랍 러시아 스타일로 꾸며진 인테리어. 동양풍 램프와 나무 스크린. 자수장식의 쿠션이 어우러진 이 공간은 외국이 아닌 오히려 그녀의 깊은 기억 속 어딘가를 자극하는 듯했다. 카림은 그녀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늘은 전통복이 아닌 잘 맞는 서양식 정장을 입었지만 손수건의 무늬는 여전히 아랍적인 문양이었고 그의 존재는 문화적 경계를 초월해 있었다. 와줘서 기쁩니다.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귀걸이, 정말 잘 어울리네요. 소희는 손을 들어 무의식적으로 귀를 만졌다. 너무 값진 선물이었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는 웃었다. 당신을 만난 건 훨씬 더 소중한 일이니까요. 저녁 식사는 단순한 만남이 아니었다. 카림은 그가 구상 중인 문화센터에 대해 더 구체적인 비전을 설명했고 공간 구성부터 프로그램, 출판 프로젝트까지 세세하게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왜 저예요? 소희는 다시 물었다. 저보다 더 경험 있는 전문가들이 많잖아요. 카림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다. 경험은 시간을 들이면 쌓을 수 있죠. 하지만 열정과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는 학문으로 배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눈빛 속에는 언어를 사랑하는 진심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들었습니다. 어제 회의실에서. 그 순간 소희는 그가 정말로 그녀를 보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겉모습이나 경력 아닌 그녀가 누구인지, 어디에서 왔고 무엇을 품고 있는지를 말이다. 사실을 말하자면요. 소희는 포크를 내려놓고 조용히 말을 이었다. 대학교 때부터 늘 꿈꿔왔던 건 아랍 여성 시인들의 시를 번역해서 러시아에 소개하는 거였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의 목소리를 들을 기회조차 없죠. 언어를 넘어서 마음과 문화를 번역하고 싶었어요. 그녀의 눈빛 속에는 잊고 지내던 열정이 다시 살아나 있었다. 카림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꿈 지금 이곳에서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문화센터에서 우리가 출판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인데 그 첫 번째 프로젝트로 당신의 번역 시집을 내는 건 어떨까요? 소희는 숨을 들이마셨다. 갑자기
너무 오랜 시간 자신 속에 갇혀 있던 작은 소망이 세상의 빛을 받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녀는 감사와 놀라움으로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요? 카림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단순한 건물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제가 쓰려는 것은 문화와 감정, 기억을 담는 공간입니다. 당신은 그 안에서 언어로 다리를 놓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면 그 다리는 아주 단단하고도 섬세하게 놓여질 겁니다. 시간은 흐르고 대화는 자연스럽게 문학에서 음악으로, 역사에서 여행 이야기로 흘러갔다. 어느새 두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같은 책을 읽었고 같은 영화를 보고 자랐으며 같은 시인들을 사랑해왔다는 걸 발견하고 있었다. 그저 단순한 공통점이 아니라 깊은 정서적 교감이 오갔다. 마치 전생의 고독한 여정이 바로 이 순간을 위해 이어져 온 것처럼. 식사가 끝날 무렵 레스토랑의 주인이 직접 다가왔다. 나이가 지긋한 아랍풍 수염을 기른 남자였다. 수년 동안 제 가게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아랍어로 대화하는 커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두 분은 저희 부모님을 떠올리게 합니다. 아버지는 시리아 분, 어머니는 류잔 출신 러시아 분이셨죠. 다들 그 결혼은 오래가지 못할 거라고 했지만 두 분은 52년을 함께 사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지난해였죠. 그의 말은 따스한 무게로 다가왔고 두 사람 모두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식당을 나온 후 카림은 자연스럽게 소희의 손을 잡았다. 손끝에서 전해지는 감각은 부드럽고도 확실한 연결을 말해주었다. 그 단순한 제스처 하나만으로도 둘 사이의 관계가 더 이상 단순한 업무적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조금만 걸을래요? 그는 말했다. 이 밤이 너무 좋아요. 두 사람은 하모브니키 지역의 자갈길을 따라 걸었다. 조용한 골목, 나무 사이로 새어나오는 불빛, 오래된 건물들, 이 모든 풍경은 마치 시간의 층을 걷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어느 광장에서 멈춘 그들은 고요한 분수 앞에 섰고 그 순간 카림이 조용히 말했다. 3주 후 저는 아부다비로 돌아가야 해요. 몇 가지 마무리할 일이 있어서요. 그런데 가능하다면 당신이 함께 갔으면 합니다. 소희는 놀라움에 눈을 크게 떴다. 아부다비요? 네. 그는 부드럽게 대답했다. 당신이 내 세계를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꼈어요. 당신이 나를 이해하는 만큼 나도 당신이 얼마나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인지 알고 싶거든요. 게다가 거기엔 우리가 함께 만들 문화센터와 협력할 예술가, 작가, 학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의 제안은 그녀에게 낯설고도 매혹적으로 다가왔다. 해외여행은커녕 그녀는 러시아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가본 적이 없었다. 너무 이른 거 아닐까요? 그녀는 솔직히 말했다. 우린 아직 서로 잘 모르잖아요. 그러자 카림은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때로는 긴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단지 진실한 순간 하나면 됩니다. 내겐 그게 당신과의 첫 대화였어요. 마크툽. 그녀는 낮게 중얼거렸다. 맞아요. 그는 대답했다. 운명은 그렇게 오죠. 당신이 그 회의실 문틈에서 내 말을 들었을 때 모든 건 이미 정해져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 순간 그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와 그녀의 얼굴을 손에 감쌌다. 따뜻한 손바닥이 그녀의 뺨을 감싸 앉아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의 입술이 그녀의 입술에 닿았다. 아주 부드럽고도 깊은 말로 할 수 없는 감정이 담긴 입맞춤. 그 입맞춤 속에는 약속이 있었다. 단지 둘 사이의 연인으로서의 약속이 아닌 함께 미래를 걸어갈 수 있는 믿음에 대한 약속. 입술이 떨어지고 나서도
그들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생각해 볼게요.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이미 결심이 절반 이상 담겨 있었다. 반년 후 아랍 러시아 문화센터는 환하게 불을 밝히며 성대한 개관식을 맞이했다. 복원된 고풍스러운 건물은 새로운 생명을 얻은 듯했고 그 안에서 두 문화는 조화롭게 어우러지고 있었다. 천장 높이 뻗은 아치형 창을 통해 쏟아지는 빛 아래 전통 아랍 문양과 러시아 목조 장식이 섬세하게 어우러졌고 중앙홀은 음악과 사람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개관식의 주인공은 단연 소희와 카림이었다. 그녀는 러시아 자수와 아랍 디자인이 결합된 특별 제작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그의 곁에 서서 손을 잡은 채로 손님들을 맞이했다. 그날 밤 다양한 인물들이 이 역사적인 공간에 모여들었다. 소희는 익숙한 얼굴들을 알아볼 수 있었다. 함께 청소를 하던 다샤와 몇몇 동료들은 이제 이 센터의 카페에서 일하고 있었고 언젠가 자신을 무시하던 맨쇼프 디렉터는 상반된 감정이 교차하는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축하 인사를 건넸다. 심지어 이전의 통역사도 참석했는데 놀랍게도 현재는 센터에서 초급 아랍어 수업을 맡고 있었다. 모든 것이 뒤바뀌었다. 단 몇 달 사이에 보이지 않던 존재였던 그녀는 모두의 이목을 받는 중심이 되었다. 그날 밤 카림은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고 속삭였다. 넌 정말 빛나고 있어. 그의 눈은 말보다 진했다. 소희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밤이에요. 그러자 그는 장난스러운 미소로 되물었다. 그럼 사막에서의 그 밤보다 더. 그는 아부다비에서 별빛이 쏟아지던 밤, 그녀에게 청혼했던 그 순간을 떠올리고 있었다. 소희는 웃음을 터뜨렸다. 비기네요. 그 여행은 소희에게 또 다른 세계를 열어주었다. 아부다비는 그녀가 상상하던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깊이 있는 문화와 예술의 도시였고 그 속에서 그녀는 전혀 어색하지 않았다. 오히려 아랍어와 문화에 대한 그녀의 이해는 많은 이들에게 감탄을 자아냈고 그녀 스스로도 그곳에서 자신이 더 깊게 뿌리내릴 수 있음을 느꼈다. 금빛 모래 언덕 위에서 카림이 무릎을 꿇고 반지를 내밀던 그 순간 그녀는 운명을 더는 회피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개관식의 절정은 중앙홀에서 펼쳐진 대형 벽화 공개였다. 아랍과 러시아 문화를 하나의 장면으로 녹여낸 이 벽화는 두 세계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며 공존할 수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었다. 전통 의상을 입은 인물들이 같은 공간에서 서로 어깨를 맞대고 서 있었고 주변에는 문학, 음악, 음식, 예술의 상징들이 흩어져 있었다. 벽화의 한 구석,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섬세하게 그려진 작은 장면이 있었다. 한 여성이 청소 도구 카트를 밀며 문틈에 서 있고 그 반대편에는 전통 의상을 입은 남성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는 장면이었다. 그것은 바로 그 모든 이야기의 시작, 첫 만남의 순간을 은유적으로 담아낸 것이었다. 소희는 그 그림을 보고 눈시울이 붉어졌다. 완벽해요. 그녀는 감동에 젖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마치 우리처럼. 카림이 그녀를 바라보며 대답했다. 서로 다르지만 함께할 때 완성되는 존재. 그 말 속엔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그날 밤 늦게 손님들이 하나둘 돌아가고 조용해진 문화센터의 테라스에서 소희는 도시의 불빛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모스크바는 밤하늘 아래서 별처럼 빛나고 있었고 그 위에서 그녀는 자신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동시에 느끼고 있었다. 뒤에서 다가온 카림이 그녀의 어깨에 부드럽게 쇼를 걸쳐주었다. 무슨 생각해요? 그가 속삭였다. 불과 반년 전만 해도 화장실을 청소하며 존재감 없이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곳을 책임지고 있고
당신과 결혼을 앞두고 있고 제가 번역한 아랍 여성 시인들의 시집이 곧 출판돼요. 카림은 조용히 그녀의 목덜미에 입을 맞췄다. 넌 항상 특별했어요, 소희. 단지 그걸 보여줄 기회가 필요했을 뿐. 그녀는 그의 품에 안긴 채 고개를 들었다. 가장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알아요? 뭔데요? 제가 청소부가 아니었다면 당신을 만날 수 없었겠죠.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그 문턱에서 들은 당신의 말, 그게 모든 시작이었어요. 카림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마크툽. 맞아요. 마크툽. 그들의 입술이 다시 맞닿는 순간, 그것은 단지 사랑의 표현이 아닌 두 문화와 두 언어, 그리고 두 영혼이 교차하여 만든 운명의 시였다. 그리고 그날 그들은 함께 그 시의 마지막 연을 썼다. 이 이야기가 끝나는 곳은 시작의 연장선. 한 청소부가 유일하게 셰이크의 진심을 이해했던 그 순간이 모든 것을 바꿨고, 이제 그녀는 그 이해를 세상과 나누는 자리에 서 있었다. 며칠 후 문화센터의 개관에 대한 소식은 여러 매체에 보도되었고,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이 독특한 공간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언론은 두 문화를 잇는 다리, 아부다비와 모스크바 사이에 생긴 새로운 심장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소희와 카림의 이야기를 소개했고, 사람들은 그들이 어떤 인연으로 만났는지에 대한 부분에 유독 주목했다. 하지만 대다수는 그 이야기를 동화나 영화 속 이야기처럼 여겼다. 회의실 한 구석에서 시작된 운명의 교차점. 한 여인이 오직 언어 하나로 자신의 세계를 확장하고 결국 사랑과 사명을 동시에 얻었다는 그 놀라운 전개를 현실로 받아들이기엔 너무나 비현실적으로 보였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소희에게 그것은 언제나 진짜 현실이었다. 손에 쥔 걸레가 닿았던 바닥, 엘리베이터의 금속 버튼, 세제 냄새가 배어있던 손끝, 그 모든 감각들은 여전히 생생하게 남아있었다. 그녀는 결코 그것을 부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과거가 있었기에 지금의 자신이 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청소부로서의 시간 속에서도 언어를 잊지 않았고 아랍 시인의 목소리를 마음속으로 번역하고 있었으며 언젠가 올 기회를 기다리며 자신을 준비시켰다. 그리고 그 기회는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찾아왔다. 그녀는 가끔 조용한 오후 시간에 센터의 도서관에 홀로 앉아 아버지가 선물해준 시집을 펼쳐 읽었다. 그 속에는 그녀가 처음 아랍어에 매혹되었던 시절의 향기와 기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고, 책장 사이에는 여전히 그날의 책갈피가 꽂혀 있었다. 우리는 때로 아주 멀리 여행해야만 운명처럼 우리에게 예정된 것을 발견하게 된다. 아버지가 즐겨 인용하던 이 구절은 이제 더 이상 추상적인 문장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삶 그 자체가 되었고, 그녀가 걸어온 모든 궤적은 결국 이곳, 이 자리로 연결되어 있었다. 카림과의 관계는 시간이 지나도 처음의 진심을 잃지 않았다. 그들의 사랑은 일방적인 동경이 아니라 깊은 존중과 공감, 그리고 무엇보다 두 문화가 서로를 비추는 방식에 대한 이해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는 그녀를 통해 어머니의 조국을 다시 배웠고, 그녀는 그를 통해 아랍 세계가 단지 낯선 타문화가 아니라 자신의 일부처럼 느껴지게 되었다. 그들은 단지 부부가 아니라 서로의 문화적 통역자였고,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공동 언어를 만들어가는 동반자였다. 하루는 센터의 작은 강당에서 그녀가 직접 기획한 첫 시 낭송 행사가 열렸다. 무대 위에 선 그녀는 낭독을 시작하기 전에 잠시 숨을 고르며 청중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아랍시에 처음 접하는 이들, 언어에 매혹된 학생들, 그리고 그녀를 응원하는 익숙한 얼굴들.
맨 앞줄에는 카림이 있었다. 단정하게 앉은 그의 눈에는 말없이 흐르는 자부심이 담겨 있었고 그 눈빛이 그녀의 긴장을 풀어주었다. 그녀는 첫 문장을 천천히 아랍어로 읽기 시작했다. 그녀는 모래 속의 불꽃처럼 불타오르며 잊힌 말들에 생명을 불어넣는다. 그 시는 아랍 여성 시인의 작품이었지만 그날 밤 청중들은 그것이 곧 소희 자신의 이야기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그 언어 속에서 자신을 찾았고 그 언어를 통해 세상과 연결되었으며 지금은 그 언어로 다른 이들의 마음에 다리를 놓고 있었다. 행사가 끝난 뒤 센터의 복도에서 한 젊은 여성이 그녀에게 다가와 물었다. 저도 언젠가 저만의 언어를 통해 세상과 연결될 수 있을까요? 소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당연하죠. 언어는 단지 말이 아니에요. 그것은 마음을 여는 열쇠고 삶을 바꾸는 문이에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멀어 보여도 언젠가 닿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돌아서려던 그녀는 잠시 멈추어 창밖의 노을을 바라보았다. 그 붉은 빛은 사막의 해질 역과도 닮아 있었고 러시아의 겨울 저녁 하늘과도 닮아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마크툽, 운명은 때로 우리가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을 때 가장 조용히 문을 열고 다가온다. 그리고 그 문을 열 준비가 된 자만이 그 안에 담긴 빛을 온전히 품을 수 있다. 소희는 이제 그 문을 열고 밝은 미래로 걸어가고 있었다. 과거를 지운 것이 아니라 과거와 화해한 채 그 안에 담긴 모든 의미와 감정을 품고 언어를 사랑하는 여인과 언어로 이해받고 싶었던 남자의 만남은 그렇게 두 세계를 하나의 문장으로 엮어냈다. 그 문장은 단 한 단어로 요약될 수 있었다. 마크툽, 운명이었다.